네. 예. 이거 날이 무덥기도 한데 또 매주 며칠 이제 장마도 오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사실 비가 좀 온다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비가 안 와서 조금 다행이다.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실 때 내병병 복지관에서 아마 우리 휠체어 이용하시는 우리 주변에 분들 오실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다행이고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채로운 행사들을 같이 이렇게 전시 행사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행사 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 행사 중에 하나로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인가요? 네. 다음 주. 예, 저희 이제 노들장애 국미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2번 정도 같이 이제 장애 활동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장애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장애계에서 조금 이제 알려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한테 좀 낯선 항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애학이라고 하는 게 좀 어떤 좀 성격을 갖고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좀 기본적인 질문들 혹은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2시간 정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가 할 때 좀 기본 텍스트가 되는 거는 이제 장애학의 도전이라는 이제 책이 2019년에 좀 출간이 됐었는데 이 중에서 조금 가장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 몇 가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좀 본격적으로 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방금 소개드렸던 책에서 좀 서문에서 했던 얘기를 좀 간략히 언급드리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어떤 장애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하나의 그 용어를 조금 가져옵니다. 그게 뭐냐면 시좌라는 말이거든요. 시좌. 근데 이제 이 시좌라는 말이 아주 특별한 말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도 이제 등재는 되어 있는 단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영어에서 이제 퍼스펙티브, 흔히 이제 관점이라고 이제 번역되는 단어일 텐데요. 이 퍼스펙티브 번역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 시좌라는 말은 많이 쓰는 거는 일본에서 이제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의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근데 이제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뜻은 그게 다르지 않아요. 관점에 대한 풀이와. 근데 제가 이 단어가 저한테 조금 약간 이렇게 느낌을 좀 줬던 건 어떤 측면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관점이라는 말을 어떤 맥락에서 많이 쓰냐면은 어떤 동일한 사물이나 대상 혹은 현상을 이제 볼 때, 그러니까 관점, 보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보는 지점이 달라지면 어떤 동일한 대상이나 현상이라도 다른 측면을 보게 된다. 좀 이런 면에서 관점이라는 말이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는 지점이겠죠. 근데 이제 이걸 시좌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보는 자리, 앉을 좌석이잖아요. 보는 자리라는 뜻인데, 물론 우리가 보는 자리가 달라지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어떤 현상이나 대상의 다른 면을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보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 자체가 달라진다.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니까 이게 웹툰도 있었고 TV 드라마라고 이제 제작이 됐던 그 송곳이라고 하는 이제 그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이제 저런 대사가 나오죠.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 자, 그래서 예컨대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아담한 공간과 같이 이렇게 숨결을 느껴가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예컨대 우리 한번 상상을 좀 해보면, 예컨대 아주 큰 대형 강의실에서 어떤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강의장에서 맨 앞자리에, 그러니까 강사 바로 앞에 자리, 이런 데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맨 뒤에 이제 구석진 자리에 맨 뒤에 앉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맨 앞 자리에 앉은 분과 맨 뒤에 구석진 자리에 있는 분이 시야에 보는 풍경은 되게 다르겠죠? 아마 보통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 집중하는 분들 앞에 앉는다고 하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강사에 집중하게 되고 시야가 이렇게 앞으로 좁아진다면은 맨 뒤에 구석에 앉은 사람은 그 강의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전반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 강의를 듣다가 어떤 사람이 약간 좋을 거나 이런 모습도 보게 되고, 훨씬 더 이제 많은 걸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뭐 줄을 설 때 자리를 맡길 때 앞자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추상화를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어떤 이런 이제 동그란 세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세계의 중심에 자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세계의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겠죠. 예, 가장자리에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보통 아까는 이제 줄에서 앞에를 좋아하고 이 세계에서 중심에 서고자 하는 이런 이제 다 욕망과 욕구를 갖고 있고, 이제 결국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쥐고 흔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이 세계를 인식한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중심에 위치한 존재가 보통 인식할 수 있는 세계의 넓이, 폭, 어떤 풍경보다는 사실은 저 변방에 있는 어떤 존재가 인식하는 어떤 세계 풍경이 더 넓고 광활하다, 더 많은 것을 사실은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애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세계를 인식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보면 뭐 제가 앞에 뭐 뒷자리, 그 다음에 변방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이 장애인의 자리에서 어떤 세계를 본다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뭐라고 할까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추상적인 명제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정말 평등한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사실 그렇게 자신이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사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규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인간은 도대체 뭐지? 라고 할 때 사실 그거에 대해서 현재 우리 근대인들이 내놓은 대답 중 하나는 뭐냐면, 그게 일종의 인간에 대한 학명입니다. 네, 그죠? 우리가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인류의 발전에 있는 인류마다 나름대로 학명을 붙여놨죠. 네. 그리고 뭐 우리 최초의 어떤 현생 인류의 집계주사한 최초의 인류를 호모 에렉투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결국 호모 에렉투스는 두 발로서 직립보행을 한 존재다. 이게 인간에 대한 정의죠.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라는 거는 어떤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다. 이런 게 이제 인간에 대한 기존의 이제 정의인 것인데, 자, 그러고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인간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들은 되게 반장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호모 에렉투스가 인간이다. 그걸 손을 걸어야만 인간이라고 했을 때, 자,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떤 신체 장애는 그 인간이 어떻게 보면 축에 묶이는 거죠. 그러고 보면. 자, 그리고 어떤 인지적인 영역에 장애를 갖고, 혹은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이성적인 소위 말하는 사고에 있어서 어떤 다른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위계에서 가장 뒤로 밀려나 있거나, 혹은 그 경계 바깥으로 밀려나는 이런 존재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장애인의 자리에서, 혹은 장애아의 시야에서 이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런 걸 거예요. 바로 세계의 변방, 주변, 후미, 위계, 바다, 여기 있는 존재들의 자리에서 이 세계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장애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입지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제 변방의 존재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요, 그죠? 예컨대 여기 장애인이 있으면 뭐 여기 여성이 있을 수도 있고, 성소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홈리스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 서로 교차시켜서 보는 어떤 풍경들이 서로 입체화됐을 때, 사실은 그것이 결국 우리 세계의 온전한 어떤 세계를 그려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자리, 이런 장애학의 시작에서 이 세계를 봤을 때, 자, 그렇다면 기존의 우리 주류 중심에 있는 존재들이 이 장애에 대해서 얘기해왔던 게 있는데요, 그죠? 이 권력을 가진 자, 근데 그러니까 머저리티, 다수자들이 해왔던 얘기가, 장애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들의 자리에서 봤을 때 어떤 식의 도전, 어떤 챌린지죠, 이의제기가 가능하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 문제라고 하면 장애 문제는 흔히 어떤 영역의 문제다. 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천적으로 어떤 영역의 문제라고 보통 얘기가 되냐면은 보건복지 영역의 문제라고 하는 어떤 그 강력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근데 장애아를 제기한 첫 번째 도서는 바로 장애 문제는 보건복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실 아주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여기다가 만을 붙일 수도 있겠죠. 보건복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관련해서 좀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는 굉장히 학문의 종류가 많습니다. 네.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예컨대 종합대학 이런 데 가봐도 학원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굳이 그런 대학에 있지 않더라도 대학 이제 또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그런 학문들까지 하면 줄잡아도 한 수백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에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학문의 종류가 많을까? 그 수많은 학문들은 다 왜 생겼고 또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름대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다르게 얘기하면 그 수많은 학문의 존재의 이유는 뭘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보자면 제 나름대로는 자, 그 수많은 학문은 어쨌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겪는 문제들 자, 그런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니까 저는 학문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학문이 정말 인간이 이 세계를 이해하고 인간이 이 세계에 살아가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정말 일도 관련이 없어 도움이 안 돼. 자, 그럼 그런 학문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죠. 여러분들은 이 얘기에 대해서 크게 절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지금 이제 노벨 장애학 국미소라는 곳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긴 하지만 우리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사실 한 15년 정도 그러니까 대학 때 이제 에바다 그 문제 시작을 해서 이동권 연대와 정장애 체육협회에 15년 정도 상관했던 현장 활동가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공부를 정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장애와 관련된 어떤 집회 현장이나 이런 데 이제 많이 나가게 되는데 근데 그런 데 나가다 보면 굉장히 자주 외쳐지는 구호가 있어요. 약간 후렴구처럼 외쳐지는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장애인도 인간이다. 이런 구호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이제 2001년도에 이덕구 투쟁 처음 시작하고 막 싸울 때 이런 거 외쳐지는 거죠. 장애인도 인간이다.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중에서 지금도 한 절반 이상은 정보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교육권 투쟁 막 할 때 또 외쳐지는 구호가 그런 거예요. 장애인도 인간이다. 교육권을 보장해라.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2017년도 넘어가면서 최근까지는 이제 또 새롭게 이제 노동권, 중증장애인 노동권 관련된 새로운 이제 그 투쟁을 좀 벌이고 있는데요. 그럴 때 또 외쳐지는 구호가 그런 거죠. 장애인도 인간이다. 노동권을 보장해라.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자, 그러면 좀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얘기를 연계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인간이 이 사회에 살아가 겪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장애인도 인간이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장애인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겪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학문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예컨대 장애와 관련된 학문,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아가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 내가 장애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예컨대 대학의 과?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문들 보면 이게 다 보건 계열의 학문이거나 복지 계열의 학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단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단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컨대 저희가 2006년도에 처음 이동권 투쟁을 시작해서 이제 막 밖에서 이제 막 싸웠죠. 막
선로도 정보하고 그때 지금 하는 것처럼 지하철로 막 타고 또 저장고 수정할 때 버스도 정보하고 막 싸우다가 이게 밖에서만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정부를 만든 단판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뭔가 어떤 제도를 바꾸려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번들 다양한 요번들과 정부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제 저희가 그때 2001년도 이렇게 수장할 때는 이 정부 부처들이 지금은 이제 세종시에 대부분 많이 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다수 정부 부처들이 이제 광화문에 있는 세종로청사에 있었는데 그럼 저희가 저희의 그 요구안을 들고 정부를 찾아갔을 때 어느 부처를 저희가 맨 처음 찾아갔을까요? 이런 버스 뭐 교통카드 그렇죠. 네. 왜냐면 이동권이라고 하는 게 뭐 이런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뭐 건축물, 뭐 도로의 문제 이런 거니까 이런 걸 이제 관할하는 부처를 찾아가겠죠. 그래서 지금을 치면 국토교통부고요. 당시에는 이제 건설교통부였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를 가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장애 문제를 들고 우리한테 왔냐? 복지부를 가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랬냐? 사실은 이제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런 수준을 이렇게 막 공부 시작하기 전에도 사실은 장애인의 어떤 이동의 문제나 편의시설의 문제를 다루는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있어요. 이제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증진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자 이것도 사실은 다루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뭐 건축물, 구조물 이런 것에서 어떻게 편의시설 설치하고 이런 건데, 자 이게 주로 장애인과 관련된다고 해서 이 법을 보건복지부 소관부처의 법률을 만드는 거죠. 네. 사실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그런 업무를 보는 부처가 아닌데, 자 그리고 예컨대 여러분들 이제 지금도 저희가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인권운동에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 평등법이라고 이제 발의가 되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자, 이 법을 제정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근데 뭐 계속 이게 뭐 제정이 안 돼서 다시 이제 뭐 힘내서 싸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 국회에 이 법이 발의가 됐고 그래서 이제 정부 부처에서도 뭐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뭐 머리를 써서 고민했던 부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에서 어디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고 어디 부처에서 이거를 다루고 있었을까요? 고민하고 있었을까요? 네, 대응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 우리 사회의 어떤 법률적 행위자, 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어떤 권력기구든 어떤 법적 행위자가 하는 행위가 우리 사회의 어떤 소수자들이죠.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차별이 아니야를 가려서 실제로 차별이라고 하면은 법률적으로 차별이 된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구제 조치나 어떤 제 조치를 내리는 게 이제 이런 법의 주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법은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논의가 됐고요. 이 법을 다루는 부처는 법무부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행위자가 한 게 법률적 차별이 아니냐 이걸 따져가면서 뭔가 일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장애계에서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 이미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운동을 해서 2007년도에 장차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은 법무부가 해요. 그럼 지금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소관부처가 어딜까요? 보건복지부입니다. 사실 저희가 우리 장애계에서 저희가 먼저 법안을 성안을 해서 국회에 발의를 할 때는 저희는 당연히 이런 법무부가 하는 거니까 법사위의 법을 사실 저희는 장애계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논의되신 노회찬 의원이 그때 법사위 활동하셨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이 이 법을 대표 발의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막 이제 법을 발의해놓고 싸우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정부 안보 법안도 나오고 여당 안도 나오는데 자, 요새 죄다 그거를 보건복지위원회가 발의를 했고 결국 그래서 나중에 법안이 병합이 돼서 통과가 될 때는 장애계는 반대했지만 그거 결국 이제 보건복지부가 반대한 법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장애에 대한 어떤 인식을 왜곡하거나 이 장애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최초의 인식적 장벽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 문제는 사실은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철학도 필요하고 역사학도 필요하고 정치학도 필요하고 사회학도 필요하고 이게 다 필요한 거죠. 자, 그런 틀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논하는데 장애인 문제는 보건복지.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상적이지 못한 몸을 치료하거나 재활하거나 아니면 저 안 되는 사람은 뭔가 지원해주는 차원의 문제로만 이걸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떤 장애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제대로 구성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책들이 이제 이게 다 뭐냐면 이제 장애와 관련된 책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와 관련된 책인데요. 보시면 이제 저 맨 왼쪽에 있는 책은 누가 어떤 사람이 쓴 거냐? 저기 주로 문화인류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쓰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목도 보면 딱 드러나죠. 철학을 하시는 분들, 이거 정치학 하시는 분들, 이건 이제 번역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역사, 이건 이제 문학 하시는 분들, 저건 과학기술학, 저건 사회학.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조금 우리 사회 이제 그 개인예산제라고 하는 거 관련해서 지금 좀 보고 있는 책인데 이건 정치경제학.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학문의 우리 지식들이 장애인들의 어떤 경험과 다 연결이 돼서 얘기가 될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애학이라고 하는 건 저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학제적인 성격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제 담론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장애학에서 이제 제기되는 이제 또 하나의 좀 도전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장애인이어서 차별받는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차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이런 말은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진술로 명제로서 당연히 손이 가능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말들 장애인의 차별받는다, 장애 차별하지 마라. 자, 이런 어떤 말들이 어떤 주류 담론, 어떤 주류적 인식 안에서 이게 어떤 식의 함의를 갖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의미화 되느냐, 그냥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장애가 영어로 뭐죠? disability입니다. 자, 장애가 사실 이제 장애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서구 사회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먼저 이제 장애를 disability라고 부르고 그걸 우리가 이제 장애라는 번역을 한 거겠죠. 거꾸로. 근데 이제 장애라는 개념이 만들어질 때 그걸 disability라는 말을 썼다는 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disability는 ability를 디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ability가 뭔가 할 수 있다, 능력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disability는 뭐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자꾸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자, 그래서 저 말은 우리 주위사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냐면 장애인이 뭔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차별하지 마. 우리가 지원하고 배려해야지. 자, 이런 식의 어떤 의미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우리나라에서 뭐 보통 하고 있는 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이런 거죠. 배려와 사랑과 지원과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 장애학이 제기한 두 번째 주도는 이 어떤 명제를 전무시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장애인은 장애인에 차별된다라기보다는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아직 이제 아리송한 좀 말일 수 있는데요. 여기 먼저 조금 이제 얘기해보죠. 자, 장애인이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장애와 관련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2001년 이후에 이런 장애인 당사자들의 어떤 현장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그에 또 바로 새로 거기 만들어지긴 했고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장애 관련 연구는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자, 사실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장애 관련 단체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여쭤보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떠올리게 된 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80
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두환이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쓰레기 같은 거고요. 네, 껍데기만 있는 법인데 어쨌든 이 법을 많이 떠올리세요. 이게 이제 바뀌어서 현재 장애복지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많이 떠올리시는데 실은 이제 우리나라 추천 장애관리 법률은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이 7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보면은 이 법이 조금 특이한 구석이 있습니다. 네. 특이한 구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법을 뭐 이렇게 많이 들여다볼 일은 없지만 우리나라 제정된 법들은 이 법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요, 항상 앞쪽에 반드시 나오는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네, 고정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제정된 법들을 보면은 대부분 법률 1조는 뭐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이 법 왜 만들었다. 네, 이 법은 무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목적 조항이에요. 네, 우리나라 법률 1조는 대부분. 자, 그리고 앞쪽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정의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서 많이 쓰이는 주요한 용어나 개념들을 일단 앞쪽에서 먼저 정확하게 정의를 해놓고 나서 이제 뒤에 내용이 이렇게 쭉쭉 정리가 되는 나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70년 특수교육진흥법은 이게 장애 관련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는 뭐 심신장애, 장애인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겠죠? 자, 근데 재밌다고 제가 특이하다고 했던 거는 그런데 이 법은 정의 조항에서 장애가 뭔지 혹은 장애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정의 조항이에요. 네. 자, 그래서 제가 특이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다가 이제 4년 뒤에 제정된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 누구나 어떤 사람이 장애인을 한다 이걸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두 법이 그렇게 시간적으로 큰 격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4년 정도인데. 근데 왜 실리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장애인을 정의하지 않았을까? 혹은 장애인을? 자, 그거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70년대까지만 해도 실은 그런 어떤 게 저희 잘 몰랐던 거예요. 네.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딱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다른 나라, 뭐 서구 사회에서는 이걸 정의하기도 했지만 이게 또 정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제각각이었어요. 네. 이 동네에서 이런 걸 장애라고 하고 저 동네에서 이런 걸 장애라고, 이게 다 차이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실은 우리 인간 사회가 인류가 최초로 합의된 어떤 장애에 대한 정의를 처음 만든 게 실은 언제냐면요, 그게 1980년이에요. 네. 1980년에 이게 유엔 하나에는 이게 또 이제 보건복지 문제를 생각하니까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이 장애에 대한 정의를 처음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81년 심리장복지법은 80년에 이 정의가 나오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정하게 됐던 건데요. 자, 그러면 81년에 WHO가 장애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했느냐?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WHO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아, 우리가 굉장히 좀 막연하게 장애라고 하는 말을 쓰고 어떤 사람들을 장애라고 얘기했는데, 장애는 이런 거다. 장애는 일단 어떤 사람의 몸에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든 감각적인 것이든 인지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어쨌든 어떤 사람의 몸에 손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것이 일단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이 사람이 그런 손상을 갖고 있게 되면 그 손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잘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아예 할 수 없게 되더라. 자, 그럼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없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장애다. 이렇게 정리했던 거죠. 다시 얘기해보면 장애는 어떤 사람의 몸에 손상이 있고 그 손상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없고 무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리함을 겪는 것, 이게 장애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장애에 대한 어떤 정의, 규정, 설명을 들으시니까 그렇지, 그런 게 장애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만한 얘기죠. 네. 우리가 장애라고 했을 때 어떤
얘기되신 어떤 상황을 어떻게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아주 간명하게 잘 정리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장애차별금지법을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지정부의 장애차별금지법 장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마 이 얘기에 기반으로 장애를 정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실은 이 정의는 이렇게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만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各의 모든 장애 관련 법률이 적어도 장애 기본법에 다 채택하고 있는 장애 정의인데, 근데 사실은 이 장애에 대한 정의는 장애와 관련 어떤 진실을 사실은 이렇게 은폐하고 있는 정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이해를 약간 뭐라고 할까요? 왜곡하고 트릭을 쓴다? 약간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말씀드리면 사기친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사기냐? 이게 어떤 진실을 은폐하고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제 해봐야겠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를, 이 정의를 조금 더 아까 드렸던 얘기와 연결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게 이런 거거든요. 제가 아까 장애가 디서빌리티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뭔가 할 수 없다.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정의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장애인은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뭘 할 수 없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람이 뭔가 할 수 없을 때 그 원인을 이 정의가 밝혀주고 있는 건데, 그거는 그때 말씀드리면 그 사람 몸에 있는 손상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자, 이것이 사실 이 정의의 핵심인데요. 자, 근데 우리가 몇 가지 그럼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제 어떤 우리가 장애라고 불리는 영역 안에서 존재하는 몸의 차이는 사실 되게 다양하죠. 근데 여러분들 뭐 예컨대 뭐 여기도 이제 장애 주차장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이런 장애 주차장이나 뭐 장애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은 장애 마크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장애 마크가 어떤 모습을 형성하면서 장애 마크로 쓰죠? 또 어떤 신체적 손상이 있는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을 이제 형성하면서 장애 마크 씁니다. 그게 장애 마크가 된 거는 아무래도 신체적 손상이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장애 마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예컨대 어떤 사람이 뭐 다리에 손상이 있든 뭐 척수에 손상이 있든 아니면 뇌변변, 여기 이제 그 복지가 되잖아요. 뇌변변 장애인은 몸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뇌 특정 부위에 말 그대로 병변, 그러니까 손상이 있어서 몸의 움직임이 이제 그래서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또 휠체어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일정한 손상이 있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컨대 이제 부산 시내에도 그 버스가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가 와도요, 이런 분들은 많은 경우에는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버스 탈 수가 없다고요. 자, 뭔가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애 정의에 이걸 좀 대입을 해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버스를 탈 수 없음이라는 장애를 경험하는 거고요. 근데 이 버스를 탈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몸 손상 때문이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지금도 이 정도 투쟁 여전히 하고 있지만 2001년도부터 이제 빡세게 몇 년을 싸워가지고 2005년도에 법이 하나 만들어지죠. 교통약자 이동편의금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 2006년도부터 여전히 뭐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또 그전과는 다른 버스가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다르게 생겨먹은 버스가요. 또 여러분 이제 전환버스라고 하는 거 아시아를 보시죠? 다르긴 하죠, 부산시내에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손상을 가진 사람들, 동일한 사람들이 이번에 버스 정류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저상버스가 왔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때요? 그 저상버스가 오게 되면 이번에는 그 버스를 그냥 탈 수가 있죠.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야? 하고 그냥 우리는 지나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 약간 때문에라는 말을 할 때 조금 힘을 주고 있어요. 예, 그죠? 약간의 강조, 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때문에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제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원인. 그 원인이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요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요인이 있으면 그런 결과가 나올 때 우리가 인과관계에 있다. 원인이라는 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지금 어떤 동일한 현상을 가진 동일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몸에 있는 손상 요인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이 동일한 사람이 지금 버스를 탄다라고 하는 동일한 행위를 지금 어때요? 할 수 있기도 하고 할 수 없기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이 버스를 탈 수 없음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한 원인을 이 사람 몸에 있는 손상 때문에 얘기할 수 있나요? 이 손상이 있는데 버스를 탈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아까 살펴봤던 사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장애에 대한 통념이에요, 일종의.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정의가 그게 통념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기도 하죠. 자, 그 통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고하지만 조금만 따져보면 사실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버스를 탈 수 없었던 원인은 이 사람의 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은 어디 있었던 거냐면 저기 버스에 있던 거죠. 버스에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그 정의는 바로 이런 어떻게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이 진실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뭐 예컨대 또 예컨대 청각에 손상이 있는 사람, 농인 같은 경우 일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꾸 뭘 할 수 없냐면 이 농인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음이라는 장애를 경험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청각에 손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런데 이제 막 시내 거리를 바쁘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어떤 외국인 한 사람이 예컨대 영국인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 앞에 바로 저한테 말을 걸어요. 네. 뭐로? 영어로.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겠어요? 네. 굉장히 좀 당황스럽겠죠. 네. 왜냐면 저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샬라샬라 소리는 히어링은 돼요. 그러니까 들리긴 하죠, 말소리가. 그러나 접수가 안 됩니다. 리스닝이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당황을 하고 좀 얼굴도 좀 빨개지고 약간 식은땀도 나고 약간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제 그렇게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그렇게 약간 멘붕이 오는 와중에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지금 내가 어디 외국에 출장을 간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을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한국인데 그죠? 쉽게 말하면 제 홈그라운드고 내 나와봐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저 사람은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영어 못한다고 내가 쩔쩔대고 있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여기 내 구역인데.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게 슬쩍 드니까 그래도 좀 마음에 이제 안정이 좀 되고 좀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전 영어 못하니까 그냥 한번 한국말로 저는 대화를 시도해보는 거예요. 아저씨 저 여기 한국이고 난 영어를 못하는데 뭐 길을 찾으세요? 숙소를 찾으시나요? 이렇게 한국말로 한번 대화를 시도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여전히 저한테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 둘이 의사소통이 되겠어요? 의사소통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 영국인은 아마 저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겠지만 그 답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어깨 한번 으쓱하고 뒤돌아 다시 가게 될 텐데 일단 저희가 이런 경우에요. 그렇게 뒤돌아서 멀어져가는 그 영국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의사소통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잘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 여기 역시 저와 같은 청인이 있고요. 농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은 청인은 의사소통을 시도할 때 어떻게 의사소통을 시도하죠? 제가 지금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로 입으로 하고 있죠. 농인의 경우에는
동의는 수어로, 손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럼 한쪽은 음성 언어로 떠들고 있고 한쪽은 수화 언어, 수어로 떠들고 있으면 우리들이 의사소통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의사소통 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이 아래의 경우를 이 위의 경우와 나란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아래나 위나 의사소통이 안 되고 할 수 없는 건 사실은 그게 그거 아닙니까? 매일만 아니냐고. 영어로 얘기하면 쌤쌤. 쌤쌤. 우리 어릴 때 그거 완전 쌤쌤이다. 그게 그거네. 쌤쌤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걸 왜 우리가 매일반이라고 얘기할 수 없냐면 위의 경우나 아래의 경우는 지금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건 지금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모어를 쓰기 때문이거든요. 네. 위에서는 저 사람 모어 한국어, 이 사람 모어 영어. 아래의 경우에는 저 사람 모어는 음성 언어, 이 사람의 모어는 수화 언어. 자, 이렇게 각자 자기 모어를 써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경우에 굳이 어느 쪽에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래의 경우에는 주로 누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 할 수 없다 규정을 하죠. 일단 이런 규정 자체가 굉장히 좀 어폐가 있죠. 굉장히 일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거는 우리 사회가 마치 우리 사회가 뭐예요? 이성의 중심 사회고 남성 중심 사회고 자본가 중심 사회고 이런 것처럼 비장인 중심 사회라서 항상 그들이 세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놓고 생각하니까 이들이 뭔가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서 생각해보면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한국인과 외국인이 만났을 때 물론 의사소통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의사소통 할 수 없는 건 또 아니잖아요. 한국인, 영국이 만났을 때 세련되게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경우도 잘 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그죠? 어떤 경우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좀 배울 수 있는 쪽이 다른 쪽 말을 배우는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뭐 여러분 또 한국 사람이 죄다 영어를 잘할 수는 없죠. 굳이 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국인들이 한국말을 잘할까? 뭐 요즘 뭐 한류 뭐 이래가지고 한국어에 가시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지만 그럴 리도 없을 거고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다른 말 안 배워 어떻게 하면 되죠? 저 중간에 통역이 들어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높으신 양반들, 뭐 청와대에 있고 국회에 있고 고위공직자분 이런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업무 보고 회담도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의사소통의 장애를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약간의 일반 명사로 장애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의사소통의 장애를 경험하지 않는 건 그 사람들이랑 다 죄다 영어 외국어를 잘해서는 아니죠. 그 사람들은 필요할 때 통역이 하나의 서비스로 착착 제공이 되니까 의사소통의 장애를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의사소통을 잘할 수도 있는 건 아래의 경우도 역시 일반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청인이 좀 수어를 배우면 근데 모든 또 청인이 다 수어를 배워서 잘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적절하게 수어 통역을 배치하면 우리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도 잘할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의 청각의 손상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청각의 손상이 의사소통 할 수 없게 만든 원인이라면 그러면 청각에 손상이 있는 사람하고 청각에 손상이 있는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의사소통이 안 돼야죠. 그게 원인이라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자기들 모아가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는 뭐 굉장히 다양하게도 할 수 있는데요. 참, 저희 오늘 중간에 좀 쉬고 가나요? 아니면? 편하실 대로. 네. 그러면 힘들지 않으시면 그냥 쭉 갈까요? 네. 좀 쉴까요? 우리 지금 그러면? 네, 50분이 돼가지고 제가 먼저. 네. 우리 10분만 쉬었다 가시죠. 네, 그래도. 네. 얘기를 했지만, 뭐 시각장애인분들? 또 시각장애인분들이 일상적으로 사회생활하시면서 사실은 또 겪게 되는 분들이 이분들은 뭔가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없고 뭐 이런 자료들을 읽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왜 책을 읽을 수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시각의 손상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애계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친하게 지내는 형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전맹이신 시각장애인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여기 이제 내병도 복지관이지만 그분은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는 이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오래 일을 하셨는데 근데 그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이제 조그맣게 여기도 약간 뭐 부설 도서관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설 도서관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 도서관에 가면 뭐 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도서관에 그 형님하고 저 같이 가면요,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저는 읽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 형님은 이제 그 도서관 거기 책들을 잘 읽을 수가 있죠. 왜 그렇죠? 네. 거기 있는 책은 정자로 된 책이니까 좀 말을 바꿔서 해보면 거기 있는 책들은 시각장애인용 문자로 만든 책이니까 그런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보고 계신 이런 글자는 이거 비시각장애인용 문자, 묵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책을 읽을 수 없는 건 또 우리 사회가 비장애 중심 사회니까 책을 다 비시각장애인 문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상황이 바뀌면 이 역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그 장애아기 도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책은 시각의 손상이 있건 없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 책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여러분들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전맹인 분들은 이 우리나라 주로 한 손에라고 불리는 그 점자줄과 단말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파일 딱 꽂으면 이제 점자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쭉 흘러가게 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파일을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서 국민장애인 도서관에 다 제공을 해놨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접속해서 그냥 그 파일 다운받으시면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상황 똑같이 손상은 있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는 예컨대 이런 신체적이거나 감각적인 손상만이 아니라 어떤 인지적인 손상을 갖고 있는 혹은 손상이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건 무슨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몇 안 되는 어떤 급여나 서비스 중에 중요하기도 하고 또 예산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제도화가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제도화 과정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피 터지게 싸워서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처음에 2006년도에 복지부가 이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때는요. 일단 이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특정한 유형의 장애인들은 아예 배제가 되어 있었어요. 네,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그럼 그렇게 빠져 있었던 처음에는 배제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발달장애인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달장애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그 장애인복지법상 보면은 이제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이제 아우르는 어떤 중범주의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열심히 싸웠던 분들이 이제 복지부에 쳐들어갔죠. 항의가 문화로. 가서 막 따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활동 지원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장애인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려면 이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주장하면서 이제 제도 과정을 밟게 되는데 자 그랬더니 복지부의 과자 국장님들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니네들이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하지 않느냐. 근데 그들 얘기가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적 영역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자립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왜 자립을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자립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냐? 뭔가 서비스 취지나 목적과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지들 나름대로는 또 막무가내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현상적인 근거가 있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더 이런 거였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전체 등록장애인 중에서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발달되는 발달장애인과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우리나라 보통 이제 뭐 460만 장애인 얘기하는데 한 23만 명 정도, 그러니까 9% 정도가 발달장애인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립생활이라고 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자립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립생활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삶의 형태가 뭐죠? 네. 바로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시설에서의 삶입니다. 근데 이런 장애인 시설, 우리 형제복지원 우리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런 시설이라는 장애인 시설이라는 데 가보면 이 시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90% 정도가 발달장애인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체 장애인 구의 9% 정도 되는 어떤 장애 유형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발달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립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그 얘기하고 팔아줘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또 장애인 운동이 201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해왔던 이제 운동이 뭐냐 바로 탈시설 운동이죠. 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 국회에다가 이제 탈시설 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을 발의를 해놓고 이제 싸웠었는데 이게 국회 바뀌니까 또 다 폐기됐죠. 근데 2020년도에 그 탈시설 지원법을 발의했을 때 그건 물론 이제 우리나라 장애인권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만든 법이에요. 예. 근데 그걸 만들 저희가 참조했던 사실은 그 약간의 모델이 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했던 애 있잖아요. 88년 예, 서울 올림픽 했던 애 노르웨이라는 나라에서 법을 하나 만들어요. 예. 근데 이제 88년 당시에는 노르웨이도 되게 장애인 시설이 많았고요.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은 역시 절대 다수는 이제 발달 장애인이셨다고 해요. 근데 그 법에 어떤 조항이 들어오냐면은 자 노르웨이에 있는 모든 장애인 시설은 이게 당장은 어려우니까 일단 2년간 유예 기간을 줄게. 그러면 91년 1월 1일부터는 일단 신규 입소는 받지만 이런 조항이 생겨요. 자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5년의 유예 기간을 줄 테니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시설에 있던 사람들도 다 지역사회로 돌아가고 시설은 닫는다 이런 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명 시설 해체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법이 그래서 대전에 잘 시행이 되다가 2008년, 2009년 정도 되면은 이 법이 폐기가 됩니다. 법이 폐기가 돼요. 그럼 그 법이 왜 폐기가 됐을까요? 잘 시행되는 법. 그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문 닫은 시설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은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가면 거기에는 장애 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게 노르웨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옆 동네 스웨덴도 비슷합니다. 스웨덴만 그런 게 아니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기 이제 북미 쪽에 가면은 거기는 캐나다든 미국이든 여기는 연방국가잖아요. 스테이트들의 연합체에서 주마다 상황은 다른데 예컨대 미국 주 중에서 한 10개 주 정도는 시설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다른 주도 있지만 그리고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게 뭐 그런 나라 너무 부러워 물론 좀 부럽기도 합니다만 자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어차피 맞아요. 우리나라의 많은 발달장애인들은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동네에 가니까 어떤 동네 발달장애인들은 자 거기 시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동네 발달장애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예컨대 지원주택과 같은 거주 서비스, 활동 지원 서비스나 주말활동 서비스와 같은 뭐 사회 서비스, 연금 이런 거 지원받으면 자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이나 그 동네 발달장애인이나 인지적 영역에 어떤 손상이라고 간주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대동소이한데 어떤 대동소이한 몸의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지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동네에서 자립을 할 수 없지만 어떤 동네에 가니까 다 자립할 수 있다면 그들의 자립할 수 없음의 원인은 과연 그 사람의 몸에 있는 인지적인 손상 혹은 차이 때문에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게 얘기할 수 없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여러분 맞아요. 장애가 디서빌리티라고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때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죠? 비장애 중심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자꾸 뭘 할 수 없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버스를 탈 수 없기도 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도 하고 책을 읽을 수 없기도 하고 자립을 할 수 없기도 하죠. 그러나 그 원인은 그 사람들의 몸에 있는 손상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류 사회에서요 사실은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인류 사회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그때는 다 노예였습니다. 자, 근데 어떤 특정 피부색을 가진 사람,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노예가 된 게 그 사람의 피부가 검기 때문이에요. 그게 원인입니까? 검은 피부 때문에 그들이 노예가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 잘 안 하죠. 네.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노예가 된 원인은 뭐예요, 도대체? 그거는 그 사회에서 그들을 차별했기 때문이죠. 거꾸로 그들이 노예였다가 노예가 아니게 될 때 바뀌는 요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의 검은색이라는 피부색이 바뀌었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여전히 노체가 남아있지만 이것이 바뀌니까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떤 그 나름 유명한 아저씨가 그런 말을 했죠. 네. 흑인은 흑인일 뿐이다. 특정 관계 속에서만 흑인은 노예가 된다. 자, 저 특정 관계라는 게 바로 뭘까요? 차별적인 관계. 그러니까 그런 차별적인 관계가 해소되면 그들은 노예가 아닌 거죠. 네. 자, 마찬가지로 장애인은 어떤 생물학적인 차이, 인간학적인 차이로서 우리가 손상이라고 부르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할 수 없음으로써의 장애를 경험하는 건 그 원인이 그들의 몸의 손상 때문은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모든 시스템, 제도,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비장애인을 맞춰놨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철수가 영예를 차별해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그런 삶의 환경과 조건과 시스템 속에서 어떤 구조적인 문화적인 차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뭔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손상은 손상일 뿐이다. 특정한 관계, 차별적인 관계 속에서만 손상은 장애가 된다. 제가 아까 장애인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맥락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제 또 아까 우리 장애차별금지법 얘기 잠깐 했지만 저희는 반대했지만 보호지구 관련 법이 됐어요. 사실은 장애차별금지법에 있는 장애 정의는 저희는 반대했던 정의입니다. 저희가 발의했던 법안에는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되어 있었냐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쓰는 단어를 보면 비슷비슷해요. 뭔가 뭐 제약이 있다 할 수 없다, 뭐 손상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죠? 네. 자, 바로 무엇을 인하여 앞에 다른 얘기가 있죠. 그 손상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적 장벽으로 인하여. 자, 저게 바로 구조적인 차이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 장애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서구 사회에서 영어권에서 온 거라서 그런데 이 장애인에 대한 영어식 표기가 몇 가지 있어요. 영어로 장애인을 표기할 때. 근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먼저 쓰였던 장애인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거예요. 네. 이게 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disabled people. 이게 장애인인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 표현 안에 이미 다 담겨 있어요. 장애라는 표현 자체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 disable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네, 뭔가 할 수 없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disable. 근데 이거 보면 이게 수동태예요. 지금 disabled 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수동태라는 게 뭐예요? 수동태라는 게 그런 거죠. 예컨대 지금 길을 가서 거기 맞았어. 그럼 이게 이쪽이 수동태예요. 네. 뭔가 당한 거죠. 수동 쪽 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맞았다는 거는 반드시 뭐예요? 날 때린 놈이 있다는 거예요. 날 어떤 놈이 때리지 않는데 내가 맞을 수는 없죠. 자, 어떤 사람이 뭔가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왜 우리가 제가 영어 한마디 못해도 이거 워낙 입시 막 위주로 막 문법 공부 이런 거 한 번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수동태의 표현에는 언제나 바이가 생략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바이. 무엇에 의해서라는 뜻인데. 자, 그럼 결국 뭐냐면 이 바이 뒤에 들어갈 이 뭔가가 없다면 이 사람은 장애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없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가로가 쳐져 있는 혹은 생략되어 있는 이게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네. 감각되지 않죠. 네. 그러나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최근에 뭐 여기저기서 이제 인권교육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인권교육. 근데 인권교육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인권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우리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뭐 우리가 반성차별 교육, 뭐 반성교육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비슷한 방식으로 장애인지 감수성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애인지 감수성. 그럼 이 장애인지 감수성이라는 건 뭐냐? 결국 이렇게 생략되어 있고 가로쳐져 있어서 비장애인 중심 사회는 잘 감각하지 못하는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감지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이제 장애인지 감수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이 표현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식의 얘기, 사실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그냥 막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실은 이 얘기는 80년에 아까 WHO가 그 장애 정의를 발표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 장애 정의 발표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걸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80년대 말이 돼서야 장애인권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서구 사회는 60년대 말부터 이런 장애 운동이 이미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동네보다 일찍 조금 장애 운동이 시작된 동네에 있었던 장애인분들이 이걸 보고 맨 처음 이분도 아리까리해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좀 느낌이 찝찝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인간이 맞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기분 더럽지 이럴 때 있죠. 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놓고 이제 같이 집단적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데 결론에 다다른 거예요. 이건 사기네. 되게 합리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 같지. 우리한테 사기친 거네. 자,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사실 그분들이. 예, 제가 방금 들은 얘기들을.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류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맞받아쳐요. 에이,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빅아이디어다 이렇게 받아칩니다. 얘네 얘기, 그치, 우리가 나눈 얘기가 빅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빅아이디어라고 하니까 뭔가 좋은 말 같죠. 네. 저도 영어를 못하니까 맨 처음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딱 보니까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냐면 예전에 조금,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한참,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TV 선전 만들던 학생 중에 웅진 싱크빅? 싱크빅 이런 게 있었어요. 비슷한 말이잖아요. 싱크 아이디어고 생각이고 빅.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뜻 쓸 때도 있긴 있더라고요. 빅 아이디어, 아까 뭔가 담대한 항상 큰 생각. 근데 이게 좋은 의미를 가질 때는 이게 주로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문어라고 그러죠. 글을 쓸 때는 그런 의미로도 쓰여요. 근데 이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회화에서는 이 빅 아이디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생각이에요. 네. 황당무계한 생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류사회가 그런 장애인들의 얘기에 대해서 이게 맞받아쳤으면 우기지 말라는 거죠. 터무니없는 소리만 하지 말라 이렇게 받아친 건데.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나눈 이 두 번째 어떤 도전, 이의제기,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빅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일단 부정적인 의미에서 왜 빅 아이디어일 수가 없냐?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소자들이 있어요. 그죠? 다양한 소자들이 있는데 여전히 어떤 성차별이 굉장히 우리 사회는 공고하죠. 예. 우리나라 국제적으로 조사하면 성평등 지수 조사하면 우리나라 한번 100등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성차별이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근데 저희 오늘 장애학을 갖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성학에서 이 성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이걸 개념을 좀 구분해서 얘기할 때가 있죠. 일단 성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차원의 성이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어떤 염색체가 달아서 구분되는 성기에 따라 구분되는 성이 있을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영화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걸 섹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염색체의 차이, 성기에 따라 구분되는 성이 섹스입니다. 자, 근데 우리 젠더 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젠더. 네. 핸드폰 할 때 쓰는 그 젠더 말고 그냥 젠더. 자, 이 젠더는 뭐냐면 예컨대 이런 거죠.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 네. 여기 화장실도 아마 그랬다고 아는 네. 자, 그리고 뭐 예컨대 남자는 시식하고 인간해야지. 여자는 뭐 얌전하고 다소곳해야지. 뭐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 잘 벌어와야지. 네. 여자는 요리 잘하고 집안일 잘해야지. 와 같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 혹은 성 역할, 고정된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젠더인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집을 가보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 집에 어떤 집에 그러니까 남자아이고 여자아이고 엄마아이고 아빠 있는데 남자아이는 뭔가 좀 씩씩한 것 같고 공격적이고 여자아이는 좀 뭔가 얌전하고 분홍신 이런 거 좋아하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고 있고, 엄마는 직장 잘 다니다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독박 육아 쓰고, 예, 경단녀가 돼서 소위 말하는 집에서 그렇게 집안일만 하고 이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염색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게 섹스 때문이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나눈 얘기가 그럼 이게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사실은 다 마찬가지야. 어떤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노예 상태에 있는 거, 어떤 신체적 손상을 가진 사람이 뭔가 할 수 없는 거, 네. 어떤 특정한 염색체 성별을 가진 사람이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다른 성별보다 60%밖에 이걸 갖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 동일 노동했을 때 여성이 남성의 60% 임금밖에 못 받잖아요. 그거는 그 원인이 그들의 몸에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다 마찬가지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터무니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터무니없는 소리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자 그러면 이건 부정적인 의미에서 비가 아이디어도 아니지만 사실은 대단히 뭐 새로운 발상, 큰 생각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문제에서 이미 다 생각하고 있는 거. 예, 장애 문제를 생각하시고 그런 식으로 사고를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터무니없는 소리도 아니지만 뭔가 특별한 얘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 장애에 대한 어떤 사고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얘기할 때 너무 장애만 파고 들어가기보다 어떤 우리 몸의 다양한 몸들의 차이, 그 속에서 발생한 차별의 문제 이걸 좀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장애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여성학에서 그래서 또 고전적인 명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 보부아르가 제2해석에서 했던 명제가 있죠. 그게 뭐죠?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원래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 좀 의역을 한 건데 그 불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해서 여자는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다. 사람은 여자가 된다. 이게 이제 원문이에요.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다. 사람은 여자가 된다. 근데 이때 여성 할 때 이 성은 뭔가 섹스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로 젠더죠. 뭔가 여자가 된다는 게 염색체 조작해서 여자가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 같은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희가 또 장애학이 제기하는 어떤 부정을 얘기해볼 텐데요. 여러분 아까 앞서 얘기해도 잠깐 나왔었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현재 이제 장애인 운동이라고 이제 그 이루어지는 운동에서 사실 가장 주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자립생활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도 이 웬만한 구에는 다 자립생활 센터들이 하나씩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오해하셔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존의 사회에서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자립은 의존의 반대말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자립과 의존은 반대예요.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예컨대 어떤 사람이 100% 자립적이면 그 사람은 0%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50% 자립적이면 50%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과 의존은 반대이거나 이쪽에 제로섬 게임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자립은 장애인분들이 얘기하는 자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애학이 얘기하는 장애인분들이 얘기하는 자립과 의존은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어떤 도전이고 인식의 전환이죠. 자, 이 얘기는 이제 앞서서 드린 얘기는 이제 그 장애인들 일부에서 주한 얘기라면 이 책은 이제 5장에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가야겠구나. 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릴 때 장애학과 관련된 많은 이제 그 책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문화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쓴 책도 하나 있었다고 보여드린 게 있잖아요. 이 얘기가 이제 거기 책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데 이제 문화유학자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어떤 데에 관심을 좀 많이 갖냐면은 우리의 어떤 지금 현재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와 좀 다른 형태의 삶, 다른 형태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 이런 데의 삶의 모습을 연구하는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뭐
우리 옛날에 MBC에서 했던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하는 다큐가 되게 이제 그 인기를 얻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일종의 문화 유학적 다큐멘터리죠. 자,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장애물을 갖고 있는 유학자가 예컨대 좀 카리브해에 있는 마베누스라고 하는 영국 영인데요. 섬나라에 가서 이제 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독특하게 이런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뭐냐면 그 동네 사람들은 내가 자립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만 충분히 자립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자립과 의존이 반대이거나 이런 제로성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개념, 특히 뭐 영어 단어를 좀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립과 의존이 우리나라 말에서 반대지만 영어에서 보면 의존이 디펜던스면 자립은 인디펜던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반대말 만드는 적두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반대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립과 의존은 어떤 관계냐면 A와 not A의 관계인 거예요. 그죠? 반대말이겠죠. 근데 왜 바베누스 사람들은 그런 식의 얘기할 수 있냐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립과 의존은 A와 not A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냥 A와 B 다른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려면 우리에게는 자유도 있어야 되고 평등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네? 그죠? 네. 자유와 평등은 다른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 때때로 이 평등과 자유가 약간 반대되는 뭔가처럼 얘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사람들의 평등을 보장하려면 누군가의 자유를 좀 제한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평등은 제한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죠? 여기서 이 어떤 자유주의, 자본주의 문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문법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역사적인 삶을 보면 그 사회가 더 나아갈수록 우리의 인간의 자유도는 같이 늘어나는 거지. 예, 이게 늘어나려면 이게 줄어들어야 돼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런 게 아닌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자유와 평등이 그냥 A와 B인 것처럼 그들 사회에서 자립과 의존은 그냥 A와 B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되게 독특하게 들리시겠지만 우리의 삶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이게 또 일종의 이데올로기, 허구적인 이데올로기거나 어떤 말 그대로 문법적인 환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직관적으로 쓴 게 바로 이거예요. 네. 직관. 네. 여러분 이게 무슨 글자죠? 사람자. 네, 사람자. 네. 사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런 거 안 써놓고 그냥 이 글자 맞지? 제가 이 위에 이걸 왜 달아놨고 어디를 띄워드리니까 어떤 분이 무슨 글자인지 쉬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말을 써놨는데, 자, 이거 사람자입니다. 이거 이제 한문이죠, 한문. 근데 여러분 한문을 우리가 보통 어떤 문자라고 그래요?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상형 문자. 상형 문자라는 건 뭐예요? 어떤 존재의 모습, 꼴, 형상을 따와서 그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꼴이냐, 어떤 모습이냐, 인간이 이 사회에 자립해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어요? 서로 기대서 의존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자립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인간이 자립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오늘 하루 자립적으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오늘 저의 삶을 저의 의지와 저의 결정에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오늘의 하루 자립적인 삶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제가 그런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했고 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컨대 제가 아침에 이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옷 사다를 되게 귀찮아해 하는데 오늘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A님 이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데 아씨 너무 옷이 없어. 조금 그래도 좀 깔끔한 걸 입고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옷을 입고 나왔어요. 아침에 밥 먹고 왔겠죠? 자, 근데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먹은 쌀과 반찬 이런 거 여러분 제가 다 혼자서 만들어서 옷 지어 입고 그 쌀 농사 져가지고 밥 해 먹고 그러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네? 여기 KTX 타고 이제 부산에 내려서 부산에 지하철 타고 왔는데 또 갈 때 이제 버스 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저 지하철 제가 여기 부산에서 철로 놓고 지하철 까이고 제가 타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네. 오늘 이제 강의 프로그램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책상도 있고 여러분 의자 앉아 계시고 또 저는 이렇게 생수도 좀 마시고 이러고 하는데 이거 다 제가 했어요? 또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참조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장애하게 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저 책에는 저자로는 김도희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저게 정말 제가 혼자 썼던 책일까요? 여러분 저 책의 뒤에 보면 저 책 제가 의지했던 수많은 책과 원어들이 있어요. 그 책이 없었다면 이미 누군가 해놓은 그런 연구들이 없었다면 저 책은 결국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하루에 오는 삶을 우리 일상을 들여다보면 이 모든 건 다 누구인가 우리는 이미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어떤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의존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보다 지금이 더 심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제 그 사회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회유학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를 보면 이제 정근대 사회에서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이전이죠. 정근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대충 어느 정도 자급자족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면 이제 특히나 평민들을 내가 농사지어서 식량도 좀 생산하고 또 옷도 우리 사극 보면 나오잖아요. 주로 여성들이 하지만 이렇게 옷도 직접 짓고 집은 내가 올리고 뭐 이렇게 의식주의 이런 것들을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 스스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정근대사에서 인간들이 자기 삶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 일부 중에 많은 것들을 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팔방미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인간을 이제 팔방미인, 그래서 만능의 제너럴리스트라고 해요. 제너럴리스트. 궁여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근대 사회는 소위 말하는 분업과 협업이 고도화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근대인들은요 우리 삶이 필요한 것 중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궁여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것만 해요. 그래서 근대인들은 어떻게 다 스페셜리스트예요. 특정한 것만 하니까 전문가죠 일종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는 2, 3, 3개 살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특화된 특정 영역의 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삶에 대한 의존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잘 지어 살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의존하지 않아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의존하면서 우리 잘 지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해주셨던 분이 누구냐면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립은 곧 연립이라는 거예요. 연립. 그러니까 자립과 연립은 반대말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했던 자립이라는 거는 인간의 자립이라는 건 곧 연립이다. 연립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여러 주택 같이 연립주택이라고 해서 그때 연립이에요. 그 연립. 그리고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 연립은 함께 어울려 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제 일본의 이 구마가야 신치로라고 이제 일본의 장애인분입니다. 중증 장애인분이에요. 전동휠체어 타시는 연구자이기도 하면서 장애인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제 한 6년, 7년 됐어요.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에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노들리아에 한번 놀러 오셨었는데 제가 이렇게 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뵙지는 못했는데 이분이 조금 먼저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 신문사에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제 생각하고 너무 딱 일치하는 인터뷰에서 제가 이제 얼른 이거 이제 따왔는데, 자, 자립은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존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이 장애인용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 장애인은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무척 적습니다. 장애인은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장애인을 되게 의존을 많이 한다. 의존적으로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애인은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의존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자립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봤을 때 그 얘기예요. 세상이 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비장애인들은 자연스럽게 의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건 관계이기도 하고 어떤 제도이기도 하고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공동체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회를 자립하려면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관계, 우리가 관계에 이런 걸 이제 사회자본이라고 이제 어려운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우리는 인맥, 사회관계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공동체가 있고, 자, 그런 게 없으면 우리도 다 자립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자립이라고 자립생활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자립생활의 반대가 시설이라고 하죠. 시설에서 회사. 그래서 우리가 탈시설 자립생활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뭐냐면 2017년에 한 제가 좋아하는 장애인 단체에서 탈시설에 토론을 했는데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탈시설이라는 건 뭐냐? 자립하는 건데, 그럼 그건 의존하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와서 지역사회에 잘 의존하는 삶이라는 거죠. 통계적 그런 아무것도 의존할 게 없기 때문에 시설에서 통제된 삶을, 혹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의존할 게 없기 때문에 시설로 가게 되고 시설 통계적인 어떤 삶을 살게 되는데, 통제받는 삶을 살게 되는데, 지역사회에 장애인들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의 필요와 욕구와 그들의 차이에 맞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바로 자립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 탈시설이 우리한테 되게 쟁점인데, 여러분, 탈시설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 시설을 감옥에 비유하죠. 실제로 일종의 수용 감금 시설입니다. 근데 이게 감옥에서 나오는 것과 시설에 나오는 건 달라요. 어떤 면에서? 그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탈시설이 마치 쇼생크 탈출하는 것처럼, 막 가서 시설 벽 부수고 그냥 와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시설은 지역사회를 다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맞게, 그들의 삶에 맞도록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립생활 운동이고 탈시설 운동이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노르웨이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88년에 이제 시설 없애자 했는데 2017년까지 왜 갔겠어요? 그게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탈시설 얘기할 때 저는 그게 되게 좀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건이 안 돼서 왜 탈시설하냐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탈시설 운동이 뭐예요? 그 여건을 바꾸는 게 탈시설인데 동호 방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그래서 너무 지금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좀 아시면, 이런 오해를 좀 푸시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장애인분이 얘기하는 탈시설 운동이 어떤 거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말인데요, 이런 겁니다. 자립과 의존은 어떤 이런 자유주의적,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그거는 우리 삶 속에서는 대립하는 계기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 조건 짓죠.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고,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의존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을 때 우리는 자립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의존할 수 있을 때 잘 자립할 수 없다. 자립은 열리다. 이것이 바로 장애학이 제기하는 세 번째 어떤 도전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는 장애라고 하는 걸 비정상으로 낙인 찍죠.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하는 어떤 이분법 안에서
장애는 비정상이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왔어요. 그죠? 자, 자립과 의존 다르지만요. 저는 이게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은 나쁜 거고 의존은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해왔던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의존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건 자립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세상을 존재를 이렇게 막 나눠왔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장애인은 비정상이라는 낙인이 있었고 장애인은 의존인 존재 낙인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너희들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찍었을 때 장애인 운동이 아니야 우리도 정상적인 존재야. 네. 우리도 정상적인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런 인법 자체가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얘기했던 거죠. 저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저 프레임, 틀 자체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주류사회는 이런 식으로 사고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런 자립과 의존의 인법 자체가 그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그 프레임 자체가. 네. 그래서 이런 인법을 해체했을 때 바로 드러나는 가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종의 열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말해왔던 자립이고 우리 인간은 원래 존재론적으로 그렇다 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자, 제가 이제 드려야 될 얘기는 이제 다 했고요. 마지막 나를 요걸 한번 그냥 제가 워낙 좀 좋아하는 말이고 실제로 장애인분들 많이 쓰이는 말이고 이건 장애인 운동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 운동, 근데 반민국 운동 다 사실은 우리들 억압받는 많은 운동들은 사실은 이런 걸 위에 싸워왔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컨대 우리 사회에 많은 빈민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이렇게 빈민? 네가 게을러서 그래. 그러니까 다 네가 문제인 거예요. 개인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장애 문제라고 하는 것도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WHO 장애 정의는요. 굉장히 세련되고 합리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정의에 따르자면 장애인 문제는 너의 문제예요. 장애인의 개인의 문제고 문제는 그 사람 몸에 있는 거죠. 왜? 네가 불리함을 겪고 있는 건 네가 뭘 못하기 때문인데 그 못하는 원인이 네 몸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를 바꿔 나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그 문제를 재정의하는 거죠. 네. 문제의 소재지 문제의 원인 이거 자체를 재정의하면서 결국 우리 사회는 바뀌어왔던 것이고 그런 어떤 변화는 거기서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나눴던 얘기는 바로 그런 재정의를 다 한 거예요. 예, 자립이란 무엇이냐, 예, 장애란 무엇이냐, 예, 장애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문제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정의했던 얘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예, 뭐 하실 분, 어떤 남은 시간 혹시 여러분들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조금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강연 끝났는데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해주셨어요. 네. 먼저 해주셨어요. 네, 그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부산 대명령복지관에서 일하는 강우주라고 합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한번 장애하게 도전했던 책을 제가 이제 깊게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보고 싶었던 분이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자립운동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저희 특히 우리 내병면 장애인분들이 많이 자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오히려 더 이게 자립을 막고 있는 이게 물론 어떤 활동 지원사 이것도 사회에 나왔지 그러니까 자립을 해서 지역에 나왔지만 내가 어떤 활동 지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나의 자립이 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또 장차연이나 지금 또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서 그런 조금 고민점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도 자립 활동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을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역할과 이 범주를 교육을 하지만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접목이 될 때는 저희가 다 이걸 확인할 수 없는 상황과 그리고 당사자분들이 그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너무 이제 끈끈함이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선택의 고민들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점들이 좀 생기는 요소입니다.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근데 이제 아마 비슷한 고민들이 있으실 거고, 뭐 이것이 어떤 좀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아마 좀 비슷한 방향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우리나라의 활동 지원, 그러니까 이 활동 지원 제도는 말 그대로 기본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을 잘 지켜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건 그 사람이 사회생활할 때 필요한 그 기본량 이거 자체가 그 충족되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제가 아까 그러니까 잠깐 뭐 이걸 이렇게 길게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잠깐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이제 제도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이제 당연히 폐지되게 되는데 2020년부터 이제 작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제공되었던 활동 지원 서비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이게 이렇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냥 장애인 1인당 127시간 그러니까 서비스 대상자 일단 설정해요. 올해는 몇 명.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임의로 정하죠. 그래서 시간 임의로 정합니다. 올해는 이 정도. 110시간. 곱해요. 예산이 나옵니다. 자, 사실은 활동 지원 서비스 지금 우리나라 그 신청하는 그 소위 활동 그러니까 사회적 종합 지원 조사표라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우리가 다 체크 막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또 굉장히 고차 방정식에 한번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활동 지원 서비스 양을 이제 도출해 주는데요. 자, 스웨덴의 경우에 스웨덴도 이제 2000년 중반이 되면 이제 이 시설이 다 사라지게 된다고 비슷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웨덴에서 이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되는 걸 좀 보니까 관련 자료를 보니까 조금 더 전의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어떤 식의 활동 서비스가 제공되냐면은 장애인 1인당 제가 사실 그 자료를 며칠 보고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 묘하게 그 서비스 평균 제공량이 같은 거예요. 117시간으로 자료를 보니까. 근데 며칠 이게 뭐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뒤에 슬러시에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월 평균 120시간, 올해 2시간 늘었습니다. 129시간 됐어요. 120시간인데 거기는 주당 평균이 120시간인 거예요. 네. 주당 평균이 120시간. 그러니까 한 4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걸 좀 다른 맛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그 장애인 서비스 종합지원 조사표에 의해서 최고 등급을 받았을 때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게 월 420시간이에요. 그죠? 이게 전국적으로 요거 안에 듭니다. 예. 요거 안에, 열수도 안에 드는데요. 그러면 주당 110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7시간 때도 그 나라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월 460시간 이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내가 어떤 몸의 손살 차이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쨌든 퍼스트 어시스턴스가 필요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의 오늘 요만큼 필요하다가 요만큼은 필요 없고 요만큼도 필요 이러지 않거든요. 자, 내가 어떤 내 몸의 차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타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자는 시간 빼고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그 사람이 왜 평균적으로 하루 16시간이냐? 왜 480시간이냐? 대부분 그런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의 차이 특성이나 뭐 인체 특성 때문에 야간에도 필요할 수 있어. 그럼 그래서 24시간 가는 거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집에 와서 굳이 필요 없어. 나 밖에 외출할 때만 필요해.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한 8시간, 한 10시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16시간을 쓰는 거고, 예. 어떤 사람은 전일을 쓰는 거고, 어떤 사람은 외출할 때만 쓰는 거죠. 자, 요 세 그룹이에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활동 지원 서비스 조사하는 그거 포함해서 10가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저 하는데 그걸 다 신청하는 그 조사표가 A4 한 장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회복지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의 니즈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야죠. 그럼 내가 가진 니즈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확인하는 거예요. 활동지원서 너 잘 때 빼고 필요해요? 그럼 16시간인 거고 야간에도 필요해요? 그럼 24시간인 거고 집에서 굳이 필요 없고 외출할 때만 필요해요? 그러면 8시간, 10시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를 되게 많이 듣죠. 사실은 서구 사회에서도 어떤 이 공공사회 서비스, 공공 서비스 이런 사회에서 많이 민영화가 된 게 맞아요. 많이 민영화가 많이 됐는데 그래도 노르웨이나 스웨덴도 마찬가지긴 해요. 왜냐면 이런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말하는 민영화, 뭐 자금 정보, 진짜 이런 것들이 많이 쫙 한번 휩쓸고 왔기 때문에. 근데 현재 스웨덴을 보면은 그게 많이 민영화 시켰어요, 스웨덴. 근데 그래도 활동 지원서 제공 기관 중에서 48%는 지방자치단체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공공이 기준을 딱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가 100%다 공공은 아니라 그래도 예컨대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회사가 있어요. 네. 개별 서비스 기관, 이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보면 대주주가 한 25%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의 하자들이 좀 따라가야 돼요. 공공이 적어도 25%를 가지고 서비스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제공해야 돼. 이런 걸 갖고 가면은 이게 설명 다 공공이 100%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공공성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영역 자체가 100% 민간 사회복지 법인 중심으로 이미 다 꾸렸었잖아요. 자, 너무 다 민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너무 민간만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공공적으로 조금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사회 서비스죠.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물론 문재인 자랑 하나도 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약간 용두산이가 됐어. 원래 굉장히 일정한 지분을 만들려고 한 건데 용두산이 되긴 했는데 그거마저 어떻게 해요?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사회서비스원 폐지하는 조례가 통과가 됐고 법인이 이미 해산 신청을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의미심장한 건 뭐냐면 서울시에서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되고 나서 사회서비스 공공적으로 제공하자고 한 건데 폐지되고 나서 2달 있다가 뭐가 폐지가 됐냐면 탈시설 지원 조례가 폐지가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자,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우리는 사회에서 활동 조사가 일단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건 서비스라면 그 사람의 필요를 조사해야 돼. 네. 필요에 따라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스템이 전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와 그렇게 하면 너도 나도 더 받으려고 그럴 텐데 여러분 장애인분들도요 필요 없을 때 내 옆에 누구 있고 번거로워요. 나도 사생활이 있는데 자 근데 이 서비스를 나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저희도 우리 노들야에도 이제 탈시설 하시는 분들이 있고 막 지원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한 시간 더 받으려고 막 이것도 할 수 없다고 저것도 할 수 없다고 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해도 나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적용 안 되니까. 근데 거기는 내가 필요 없으면 주잖아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그런 거 더 입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일단 그게 안 된다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노동권의 문제와 더불어서 서비스의 질 기준 자체를 자 공공이 전혀 컨트롤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활동 지원 서비스 기관은 교육이 제각각이에요. 예. 정말. 예.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저희 사실 사단법인 노들이 있어요. 노들야이 있고 여기서 활동 지원 서비스 그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다른 활동 지원 서비스 교육 좀 받다가 이제 조금 이게 미달이 돼가지고 다시 받으러 오셨다고 하는데 와 되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여러 기관들이 하는데 어떤 데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활동 지원 서비스 교육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요.
다리라는 것이 어떤 거고 장애라는 거 이런 거를 이런 관절 전환 속에서 저희는 다 교육을 하는데 어떤 때는 그냥 기존의 인식대로 그냥 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공공과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노동 조건도 확보가 안 되고 예. 다 이제 제각각이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기본들을 일단은 좀 채워놔야겠다. 근데 지금 너무나 그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활동 지원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이런 사회 서비스 영역에 이제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다 듣고 나니까 뭐 저도 얘기하면서 질문이 사라진 것 같아 하는데 듣고 싶습니다. 질문은 사라졌어요. 핑계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뭐 답을 뭐 듣고 이런 것보다는 이 편하게 하시면 저도 이제 작업가로 이제 예술가로 이제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노동도 하면서 그 정부 지원 사업을 한 8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고 그거 이제 질려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버스 기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살다 보니까 알미라는 걸 알미라는 거에 대해서 알다 보면 그냥 믿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하고 그걸 꼭 가는구나. 이건 이럴 거야. 이런 회피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뭐 사기 같이 저도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그 좋은 건 예술하는 사람이랑 작업을 협업하다 보면은 다른 것보다는 감수성이라고 해야 되나? 공감, 예민한 것들을 파고들고 같이 공부하고 나누고 하는 고맙지만 개인으로 들어오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들으면 인사이트가 돼서 저도 무언가를 활동까지는 아니어도 확장돼서 뭔가 작업을 하지만 그게 또 돈이 안 됐을 때는 그러니까 먹고 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는 믿고 가는 거죠. 이거는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누군가 해줄 거야. 아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업적으로도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요새는 저는 한국에서만 살았으니까 한국 분들 단어 하나에 엄청 민감하다 보니까 작업하더라도 캡션 하나 쓰더라도 이 단어가 아까 말했듯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뭔가 좀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좀 인지가 부족한 것 같으면 되게 이렇게 공격 정치가 이렇게 막 되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거 되게 두렵고 그러니까 그럼 이걸 또 공부해야 되고 근데 이거 하기에는 또 생계가 할 수 있는 시간 투자가 이런 게 이제 저는 약간 내가 나버렸는데 그래서 제 언어를 만들자 하면서 불렁선을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다 같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굴릴 때만큼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약간 이래서 이제 불렁선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개인으로 이렇게 저도 뭔가 여기서 확장되고 싶을 때 선생님은 계속 이쪽에 공부했지만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인식을 갖고 있어야 삶을 살아가는 이런 다양한 소수자를 바라보는 마음을 어떻게 좀 더 유연하게 갖고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질문이 모르겠는데 아니 저 조금 느낌이 왔어요. 네. 좀 아까 말씀하신 게 좀 나왔지만 우리 인간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일단은 판단을 해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편견이라는 게 사전 판단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겠죠. 네. 여러분 또 장애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애 영역이라고 해서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장애라고 묶어놨지만 되게 스펙트럼이 그 안에서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도 서로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언제든 이렇게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시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저는 편견이 있다 자체가 너무 우리 사회가 최근에 뭔가 이런 혐오 이런 것들도 약간 PC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게 또 막 경계되고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깨져야 배우는데 그런 기회에서 상당히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서 내가 편견이 있다는 게 또 알면 또 역으로 내가 자꾸 뭔가 알고 싶어지죠. 형이 있다가 아니까 모른다는 걸 아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약간 이게 양쪽에서 닫혀버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다 마치 편견 없어, 마치 우리 사회 구조적 차별 없어 이런 대통령이 막 떠들고 다니니까 뭐 편견이 없다는 걸 부정해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뭔가 더 날카로워지면서 막 붙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다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를 하면, 그러니까 서로가 그거를 전제를 하면 좀 유연해지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잘못을 안 할 수는 없다. 근데 잘못한 걸 알고 고쳐나가는 게 삶의 모습인데, 이건 마치 지금은 어떤 잘못도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이 경직되고 그 관계가 자체가 안 되죠.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자리 열린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 이제 예술하신다는 얘기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독립예술가, 또 영국의 독립연구자, 이거는 비만 독립 언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독립이 결국 인디펜던트거든요. 그죠? 독립 자리마트, 영어로 다 인디펜던트.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독립 언론이 되고 독립 연구자가 되고 독립 예술가 되려고 그러면 의존할 때가 많아야 돼요. 네. 그 의존할 데가 없으면 자본의 종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 언론이라는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은 언론이 아니고, 네. 자본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그죠? 종속되지 않은 언론인데, 네. 그러려면 이제 이 관계 안에서 의존할 때가 많아야 우리는 독립 언론이 되고 잘 때는 언론이 되는 거고, 저도 그런 연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잘 엮어내느냐가 결국은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예요. 예. 그 대처가 그런 얘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회 따위는 없다. 개인과 국가만 있습니다. 예. 예. 사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 변화를 일으키면 그래서 사회를 자꾸 잘 구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마찬가지의 의견인 것 같아요. 이 얘기로 약간 단편이라기보다는 맥락적으로 같이 너무 감사합니다. 필요했던 말.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저는 부산 대명국제관에 공부하는 박용국입니다. 그 올해 경기도 협회에서 진행했던 온라인 교육 선생님 4차 네. 그 강의 듣고 좀 질문해보고 싶었던 건데, 앞에 우리 선생님이랑 조금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고, 아까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차별이 없는, 너무 이제 이상적이지만 차별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런 주류 사회에서 이제 그런 주류 사회가 독점하고 자본주의 독점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 저도 장애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또 집에 가면 이게 좀 분리가 되고, 내가 이론과 실천이 조금 분리가 되기도 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면, 살려고 한다면 좀 어떤 것들을 조금 가치관을 조금 아까 뭐 앞에서 나왔던 거지만 좀 가지고 좀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나 뭐 똑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회가 온다면 그럼 장애라는 말도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거 많이 연구하셨으니까 혹시 그 말을 대처할 수 있는 선상이 있는 그런 분들, 장애가 아닌 어떤 말이 좀 오늘 이제 철학이라는 이야기니까 좀 한번 여쭤보고. 앞에 질문을 되게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저는 갖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슷한 맥락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암과 자기 손을 100% 지킨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100% 지킨다는 건 그건 내가 그걸 모르는 것처럼 내가 그 몸에 쉽게 말하면 체현이 되어야 돼요. 체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삶과 나가 지향하는 삶이 늘 이렇게 간극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예컨대 뭐 대학의 정말 진보적인 교수님들이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불치웠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지금 알고 그걸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태도가 저는 이미 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편견이 없는 존재일 수는 없고
형이 딱 아는 게 중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나를 체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변해가겠죠. 예. 그래서 이미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재밌는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국가들은 여러 가지 통계를 내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구에 이제 국가 통계도 보고를 하고 하는데 되게 재밌는 나라가 그게 또 지금 뭔가 탈시설 하면 되겠네요. 일단 노르웨이랑 스웨덴인데 노르웨이랑 스웨덴은 독특한 게 뭐냐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국제기구에 자기 나라의 장애 인구 통계를 국가가 제시하지 않는 무이하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건데 이게 실제로 어떤 이제 우리 국회에서 이제 그 보좌관 하시는 분이 스웨덴에 이제 그러니까 연수를 갔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서 그 만화도 얘기를 책을 쓰신 건데 책이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 가서 스웨덴은 장애인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복지부장이 그걸 얘가 어떻게 알아 그러더래요. 근데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서 장애인이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럼 장애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내 몸의 신체적 손상 자체로 규정되지 않고 그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영역에서 뭔가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데 이건 영역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장애인은 머릿수로 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어떤 우리가 뭘 생각하면 좀 쉽냐면은 우리가 교육 영역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유일하게 등록장애랑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록장애 아닌가 여부랑 상관없이 내가 그 교육이나 활동에서 뭔가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면 그 특수교육 대상자예요. 이동하는데 어떤 뭔가 할 수 없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이건데 일할 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또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걸 ADA 이렇게 얘기하죠. 일상활동에서 필요하면 현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의 수는 있어요, 그 나라. 근데 그거는 인구수로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장애인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장애인구를 그래서 머릿수로 세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 장애인이라는 개념도 점점 해체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노르웨이는 그렇게 바뀌면서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법률에서 장애인이라는 말을 없애는 거였어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남게 되냐? 그럼 이거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컨대 우리는 지금 성소수자라는 범주를 쓰잖아요. 근데 성소수자 안에는 되게 다양한 그냥 차이를 갖는 어떤 성적 지향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LGBT, IQA+, 이렇게 하잖아요. 자, 장애인이라는 범주가 없어진다는 건 그 성소수자라는 범주가 없어진다는 말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나 LGBT 각각은 남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성차별이 정말 이건 이제 그저 약간 이상적인 것 같은데 성차별이 다 사라지면 그들은 소수자가 아니에요. 소수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성소수자라는 그들이 뭔가 성관계 실천해서 차별을 받고 있고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리티인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평등한 사회가 되면 성소수자의 범주는 없어지고 그래서 남는 건 그 각각의 한쪽 지향만 남겠죠. 그러면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장애나 범주는 그래서 약간 심해질 수는 있고 안 쓸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근데 뇌병변이라는 말을 쓰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경 다양인 자폐 스펙트럼은 신경 다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 고유성을 지칭하는 표현들 그래서 농인이라는 말도 있을 거예요. 근데 농인이 이제 그렇게 되면 장애인으로 별로 생각되지 않는 사회겠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강연 너무 잘 들었고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